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1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혼자뿐만이 아니라 김혜경까지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손잡고 깜빵 들어가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화영 큰 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변호사들 나오지 말라 했는데 들이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역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 전체가 다 징역형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은 지금 나를 남영동에 잡아가서 고문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이 소식도 좀 알아보고요. 그런 와중에 조민희는 미국에 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잼버리 뒷돈 잔치 걸렸다라는데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돈 부족하다고 추경까지 3번 돈을 더 받아갔다는데, 야, 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다시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다음 주인 8월 17일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김혜경의 비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부가 둘 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8월 17일 검찰 소환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아내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0개월 나왔죠. 제1야당 대표의 부부가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이 된 겁니다. 이재명은 이걸 또 강선우한테 대독을 시켰어요. 자신의 입장문을.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라면서 그러자 또 다른 사건으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폭력은 국가의 폭력이고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주변에 사기꾼이 이렇게 득실득실 한 거냐. 그죠? 딴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모든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고 주변에는 사기꾼들이 있다. 지겹다. 지금 같은 유형의 범죄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는데 이걸 항상 검찰 탓만 하느냐. 그것도 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조사받고 오시고 법정에서 조용히 재판을 받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지금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이제까지 모든 재판, 모든 수사에서는 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만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람, 야당 대표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검찰 수사를 받는데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 겁니까? 그거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유출자가 누구냐?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을 붙잡고 쫓아다니고 여태까지 모든 사건이 다 그랬습니다. 이재명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라고 진중권이 한 방 매겼죠. 실제로 민주당의 의원들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은 당내에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이어지는 재판과 소환 조사가 상시체제가 된 지 오래라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기국회의 한 축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내년을 총선 이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배소연이가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이 주재해서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거 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왜냐면은 이 배소연은 대선 당시에 공무원 지위로 김혜경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처방받은 양은 김혜경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복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다 허위라는 거죠. 결국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혜경도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이런 와중에서도 진짜 독하다는 말이 나오죠. 가족사 논란 그리고 노인 폄하 논란이 있는 김은경이를 끝까지 버티게 하고 혁신한 발표시키고 그리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김은경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 또 참는다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개딸의 뜻대로 혁신안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김은경이 떠난 게 돼버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권리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쳐 선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대의원 30%를 빼버린 건데요. 권리당원을 2배 비중을 늘려버린 겁니다. 개딸들은 제명인의 마을 등 커뮤니티에서 혁신위가 해냈다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유리된 황당한 입장인 거죠. 이거 진짜 차라리 섬나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서복경이라는 혁신위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원이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확장성을 추구하던 게 대의원제의 기원인데 지금은 전국 기반이 확장돼서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공개한 지역별의 권리 당원의 비율을 보면 TK는 6.9%, 그리고 PK는 6.9%, TK는 1.8%에 불과해서 결국 영남은 빼고 가겠다라는 주장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위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30%는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 내지 40%를 감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갈이를 위한 공천룰 변경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도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원내외 중진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한 비명계 초선은 지도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 대한 속가내기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었고 수확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장청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면서요. 잭하고 혁신위가 죽었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나만큼 투쟁하고 나만큼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 보라.
해체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한 것, 올드보이 불출마 공고는 안 하고 갔어야 맞다면서 이거 혁신이 잭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힐난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재명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주 잘하는 것이 일체의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혁신위는 조기 활동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며 호언장담한 지 51일 만입니다. 혁신위를 조기 종료시킨 건 김은경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었는데요. 결국 끝까지 김은경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버티다가 사실상 쫓겨난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랭랑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윤영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체제로는 혁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원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용퇴하라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내분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8월 25일은 문재인이가 친문 의원들을 양산으로 집합시키는 날입니다. 결국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있을 민주당의 워크숍에서는요.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판이 크게 딱 만들어진 거죠. 1박 2일 동안 제대로 멱살잡이하고 민주당은 쓰러지고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다하다가 이자들이요. 정말 심각한 일을 벌였습니다.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화영이가 변호인단에게 8월 8일 재판에 나는 혼자 갈 것이다 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이 자기 부인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묵살당하고 김영태가 재판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인 8월 7일 변호인단에 내일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이화영의 부인 백모 씨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다른 변호인의 조력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중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8월 8일 재판에서는 이화영이 나오지 말라고 했던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와서 이화영의 허위 자백 등 사전 협의 없던 주장을 한 뒤 돌연 사임하면서 재판을 파행시켰습니다. 결국 재판이 8월 22일로 밀리게 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화영은 8월 7일 수원구치소에 접견을 온 변호인에게 8월 8일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까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의사는 변호인단을 거쳐서 부인인 백 씨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8월 8일 재판에는 이화영의 뜻과는 다르게 김영태가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화영이 재판부에 덕수와는 입장 조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서 변호사가 왔을 때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명목상 김영태가 변호인단에 포함된 상태라 재판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태는 재판에서 이화영이 김성태의 협박과 회유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이 역시 그 기존 변호사인 서 변호사는 물론 이화영과도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일체 협의 없는 입장을 재판부에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후 김영태가 또 돌연 사임하고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면서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지난달 재판에서도 변호사 선임 유지 여부를 두고 이화영과 부인 백 씨가 법정 부부싸움을 벌여 파행된 데 이어서 또 중단된 것입니다.
김영태는 이재명의 지지자로 알려진 이화영의 부인이 선임해서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이 원치 않았던 김영태의 법정 등판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화영에게 불리한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화영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무력화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것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듣고만 있었으면 지시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다 암묵적 지시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재명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민변의 창립 멤버인 김영태는 2020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영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는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주택공사에서 3천만 원의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의 재판은 8월 22일 재개될 예정이지만은 서 변호사를 둘러싼 이화영 아내의 반대가 커서 파행의 불씨가 여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서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변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화영의 신뢰가 두터워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결국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 있는 이화영의 마누라가 변호사 비를 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변호사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화영도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어차피 다 저짝 인간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은요, 변호사랑 상관없이 손 들고 재판부에 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다 시켰어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변호인 갖고선 이렇게 뱅뱅 돌리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문제가 된다면 국선 선임하고 자기가 다 불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화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그대로, 검찰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재판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화영의 의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부지사에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깜빵 넣어야죠. 자, 어제 드디어 조민희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조국의 입장인데요.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조국이는요, 아내와 자녀들이 한 거 갖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자녀가 주범이 되었으니 기소를 해야죠. 그랬더니 갑자기 고문을 하래요. 앞뒤 얘기 없죠. 그러자 최강욱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댓글로. 더 황당한 것은 이게 단장이라는 건데 부모가 자식의 고통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게 단장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잘못한 것은 자기 딸내미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단장을 갖다 붙이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자, 이런 와중에 조민희는 검찰 기소 직전에 미국행을 했다고 하고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사진을 올리고 안녕하세요 조민희입니다.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가 감사하다는 걸까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부전여전이죠.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뭐 일부에서 어떻게 온 가족을 다 감옥에 넣느냐 난리를 치는데요. 그냥 온 가족을 다 감옥에 넣는 게 답이죠. 자,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조원은 왜 기소를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조원은 아직 그 시한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민이가 지금 2주밖에 남지를 않아서 일단 기소를 먼저 한 거고요. 조원도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정경심, 조국, 그리고 뭐 조민, 조원 다 입장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조민이는요, 그 검찰 수사 나와가지고 일관되지가 않았대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판에서 죄를 다투는 수밖에 없죠. 참,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정치적인 판단을 검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은 싹 다 잡아넣는 게 검찰의 역량이고 능력인 겁니다. 야, 이게 잼버리는 뒷돈 잔치다라는 게 밝혀졌다는데요. 후원금이 모자라면 입찰도 못했다는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총체적인 부실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텐트 등 운영물자 확보를 위한 공식 후원사 모집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강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직위는 후원사 선정 입찰 시 후원 금액이 조직위가 정한 하한액을 밑돌면 탈락시키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조직위는 이를 통해서 130억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지만 영수증도 발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방 갈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새만금 잼버리 대별 지급 물품 참가자 텐트 및 매트 제작 부분 공식 후원사 모집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총점 100점 만점 중 후원 평가 점수가 20점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신용도 등 객관적 평가와 제품의 우수성 등 주관적 평가 등 다른 항목에서 기업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후원 금액이 낙찰 기업을 결정지은 셈이라는데요. 조직위는 텐트 후원사 모집 시 총 후원 금액을 최소 3억 6,500 이상으로 못 받고 그 미만을 제한할 경우 자동 탈락시켰습니다. 현금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물과 용역 후원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발주 시 추가 사업비의 5%를 후원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달았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리베이트를 받겠다라는 거죠. 결국 잼버리에 텐트와 매트를 납품한 업체는 현금 3억과 현물 3억 7천 등 6억 7천을 후원금으로 내기로 하고 입찰을 따냈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의 18%, 36억짜리 사업에 6억 7천을 후원금으로 내고 입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 같은 방식으로 식자재, 음료 등 잼버리를 후원한 다른 업체 22곳도 후원금을 내고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가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 금액은 총 127억에 이른다는 겁니다. 현금은 14억이고 나머지는 현물과 용역이라는데요. 조직위는 이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아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직위의 후원금 강제 모집이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교원 한국구매전문가협회 부회장은 후원금을 입찰에 반영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비전문가가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청 등의 조언을 구했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대놓고 리베이트를 받은 이자들, 그래놓고선도 운영을 개판으로 했으니 가만둘 수가 없죠. 이래놓고선 한다는 소리가 새만금을 떠나서 서울이나 각지로 가게 돼서 아쉽다고요? 니네들이 아쉬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조직위가 잼버리 추경을 3차례 요구해서 152억을
증액해줬다고 합니다. 대회 준비가 허술했던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한 게 2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 없다고 대회 조직위는 3차례나 추경을 요청해서 152억을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돈만 더 받아갔다는 거죠.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는 올해 추경을 요청해서 포충기 설치와 해충 기피제 구입에 2억 7천, 연분 알약과 물, 얼음 구입에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염 대비와 해충 방제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조직위가 여성가족부에 4월, 6월, 7월 3차례 요청한 추경액은 총 152억인데요. 넉 달 동안 올해 배정 예산인 358억의 42%를 증액했는데 홍보와 조직 운영 등의 명목으로 따낸 추가 예산이 53억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직위의 잼버리 예산 집행률은 26%에 불과했는데 이미 받아놓은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직위는 안전 예산 확보와 침수 대책 때문에 추경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은 침수 대책 해결을 했어야죠. 아니, 진흙벌 위에 텐트를 치게끔 만든 인간들이 지금 침수 대책 때문에 추경을 요청했었다고요? 정말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고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죠. 이거 진짜 잼버리 오늘로써 대막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죄 지은 사람들 싹 다 깜빵 보내야죠. 여가부, 조직위, 전북도, 부안군 해외 출장만 99번을 갔다는데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태잼버리도 있다고 하는데 새만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더 황당한 일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판사가 구형량이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을 때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진석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고속도로, 사드 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판사 출신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 또한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노무현에 대해 이명박의 정치 보복이다 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개진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을 앞뒤를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판결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런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 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이재명은 선거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강민국 수석대변인,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장경태에게도 똑같은 판결 내려야 될 텐데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된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석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형량인 500만 원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지금 판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수백만 달러 받은 게 허위라는 겁니까? 그죠? 어디가 허위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허위라는 겁니까? 집을 나간 게 허위라는 겁니까? 그러면 집을 나간 거 허위 갖고서는 징역을 살아야 됩니까? 저 집 부부싸움에서 마누라가 집에 나갔대요. 그 얘기가 징역을 살아야 될 얘기냐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허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김명수 사법부 박살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부부 쌍으로 깜빵 갑니다. 우리는 뭐 딴 거 흔들릴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